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마침 5월 15일 날 하면은 참 좋겠는데 마침 공휴일이고 해서 5월 16일 날로 작가를 만나다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두 분 선생님은 스승이나 다름없는 서예계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라서 요 시점이 거의 5월 15일하고 맞물리는 이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그리고 오후에 어중간한 이 시간에 귀한 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시를 기획한 수성 아트피아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외부 예술 감독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래도 그 선생님들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오픈식 날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 로비가 미어 터질 정도로 무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전시를 축하해 주시고 다양한 또 서예계의 후배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고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또 덕담과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귀한 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한 분들도 많지만 오늘 또 이 자리를 특별히 이렇게 와주신 분이 계셔요. 권원순 비평가, 대구 미술계의 대부이시죠. 네, 평론가님이 오셨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우리 수성 아트피아 관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동용 관장님이십니다. 수성 아트피아의 전시를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두영 사업부장님도 와 계십니다. 강규영 부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작가 해정 유영희 선생님과 문강 유재학 선생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작가를 만나다에 이제 참여해 주시겠다고 신청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서는 이번에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작가 선생님 간단한 관장님 인사 말씀과 작가 선생님들의 소견 잠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직접 작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 작가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해 두셨다가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또 마련된 선생님들이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1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셨던 가온이나 덕담, 좋은 글귀 그것을 직접 해정 문강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친필로 써주시는 붓글씨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시간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동용 수성아트피아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성아트피아 관장 박동용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전시를 또 저희가 열게 되어서 두 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정 유영희 선생님은 저희 수성구와 참 인연이 깊습니다. 수성구에서 사용하는 수성회정체라는 것을 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 그 채를 굉장히 널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희 선생님을 제가 만나 뵙고 서예에 대해서 정말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예를 글씨를 쓰다 보면은 고저장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서해에도 그 행간에 고저 장단이 있다는 것을 그전까지는 제가 또 모르다가 이번에 다시 알게 됨으로써 새롭게 보이는 서해를 제가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깨달음을 또 주셨었고요. 우리 그다음에 유재학 선생님의 이제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형태로도 작품을 글자를 이렇게 쓰고 하실 때 보면은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 서예의 어떤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두보 선생님이 정말 한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의 어떤 격을 굉장히 높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피아 전시실에 이렇게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지만은 정말 이 작품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또 생각이 되었고요. 아트피아를 또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 후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전시를 개최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두영 부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저한테 힘을 팍팍 주셔가지고 이 전시가 지금 막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예정에는 없었지만 권원순 평론가님께 그래도 굉장히 예리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신청해서 요청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갑작스런 부탁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작가 두 분은 참 안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도 많이 보아왔고요. 혜정 유영희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글세가로서 종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문으로만 내려오던 이 서예의 영역에서 한글이라는 특별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사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우리 한글의 그 전통을 이어오는 그런 의미에서도 평소에 많이 제가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광 유재학 선생은 제가 참 후배로서 아끼는 작가인데 서예의 현대적 해석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해서 대우 서예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서예를 이때까지 알아온 것에 비해서 지금 문광 선생 작품이라든지 여러 젊은 작가들의 그 현대서예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을 보면은 왜 그런 서예가 나왔을까? 해화도 아니고 전도서예도 아니고 이것은 이때까지 서예라는 것은 어떤 틀에 또는 도저히 교육에 의해서 전부 다 패밀리, 계열이 있었고 그래서 자유로운 자기의 내면 세계를 표출할 수 없는 그런 구속된, 제한된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현대 미술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서예도 갖고 있는 그 미학적 또는 회화적인 그 요소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보자 해서 칼라도 들어가고 또 서양화나 이런 데서 갖지 못하는 물과 먹과에서 나오는 그 색채에서의 그 뉘앙스라는 것은 다른 물건 가지고는 표현을 잘 안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무궁무진한 그런 농담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획이라는 운필에서 나오는 그 획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스피디하고 파워풀한 이런 거는 서양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지금 세계의 그런 미술 경향에 또는 기법들을 우리 전통의 세계와 결합해서 새로운 세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두 분 참 이제 유영애 선생님이 연로하시고 이런데도 아직도 붓을 놓지 않고 계속 검은 바다를 붓으로 놓아져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하 선생, 지금 이 대칭에서 이론적으로 작품적으로도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오늘의 전시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작가님들에게 아티스트 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누님이시니까 혜정, 요영희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답변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혜정 요영희 선생님께 작품을 보시고 나서 또는 그 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없어요? 그러면 먼저 그 혜정 선생님의 이 전시 소감, 소견부터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푸른 5월 너무 좋은 계절에 또 너무 좋은 날들이 많아서 전시를 또 이 수성아트페아에서 관장님 또 예술 감독을 통한 이런 전시를 제가 받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견이라면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조금 일찍 먹 냄새를 좀 좋아했습니다. 먹 향기를 좋아했는 탓으로 멋모르고 그냥 좋아서 먹 냄새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조금 자라면서 우리나라 글인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한문 위주로 모두 공부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니까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글씨를 열심히 바르게 잘 쓰고 빛나게 하는 것이 나도 잘 성장하는 길이고 바로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차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안 가졌지만은 이렇게 초등학교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학교 교육을 잘 받은 덕으로 이 글씨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냥 칭찬을 받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 지금의 이 나이까지 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칭찬 속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글이 이렇게 우수하고 세계에서 누가 지었으며 언제 했으며 어떻게 됐다 하는 이렇게 문자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 글씨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갈수록 자꾸 좋아지는 일의 그 의미가 저한테 부여되었고 또 학교 교직 생활을 한 15년간 일에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꿈나무들을 좀 더 내가 더 바르게 키워줄 수 있는가 하는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저 꿈나무들만 보면 내가 아는 기능을 가르쳐주고 싶고 칭찬을 그냥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감에서 늘 몇 학년을 맡으나 교육을 내가 아니면 안 되려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길이 또 있어서 또 좋은 선생님, 서울에 계시는 동강 선생님, 또 대구에 계시는 김만호 선생님, 주변에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인연이 돼서 야, 글씨 쓰면은 호서하면은 호인이라
글 좋아하니까 사람 좋아하게 되고 사람 좋아하게 되니까 존경할 사람 많이 생기고 야 이거 자꾸 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한문 속에서 나오는 그 필법들이 한글 쓰는 필법하고 또 같고 나는 이거 독립된 하나의 예술인가 선의 예술인가만 생각되었더니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이 한글 서예가 한문 서예가 종합예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령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좌우하는 심령 철학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위에서 자꾸 듣게 되고 점점 여기 쓰는 것이 저는 글씨 쓰는 이 자체가 그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들 주위에서 살아가는 법이구나 이거보다 더 묘한 법이 없구나 싶어서 제 혼자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또 권하게 되고 출발할 시기는 1965년도에 제가 국정 입선 처음 할 무렵에는 아주 침체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덤성 어쩌다가 선생님이 심어주시는 그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참 태양이 이제 꽃을 물들이면 예술은 어떤 인간을 물들이나 싶은 그 예술적인 깊이를 자꾸 이렇게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고저 장단뿐 아니라 지속 완급이라든지 그 속에서 제가 귀를 기울일 만큼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찾아가는 만큼 길을 또 높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한글 예찬도 부를 겸 애국하는 정신도 키울 겸 우리가 우리나라 글씨고 세계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가 덜 이래 반겨할까 이런 싶은 차에 수성아트피아에서 너무 감사하게 꿈에서 생각지 않았던 수성해증체를 만들어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체 이름을 하나 얻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수성아트피아 쪽에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인연, 지금도 오늘 귀한 발걸음을 이렇게 오시는 귀한 인연에 정말 크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선생님은 한 몇 개월 이 전시를 함께 준비를 하는데 시종일관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감사하면서 그게 정말 지금까지 80이 넘으셨는데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닌가 그 옆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한글 서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한글을 하셨을까도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80이신데 가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남편분을 아까너런을 내조를 하시고 그리고 자녀 두 분을 또 양육을 하시면서 꾸준히 당신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밀한 얘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한글 서예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 있으시면은 3분 이내로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글 서예와 관계된 거 선생님이 한글 서예를 해오시면서 어려웠던 점 근데 우리가 같은 먹으로 쓰는데 한글서예, 한문서예 이렇게 나누기가 좀 그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한글서예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고 한문서예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적인 거와 외적인 것을 이렇게 겸했을 때 더 좋은 작품이 안 이루어지겠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대구에서 김만호 선생님한테 글씨 쓰기 전에 심정이면 필정이라 마음이 발라야 글씨가 바르다 하고 선생님 말씀에 인사를 하러 선생님 제자가 되기를 갔을 때 여자는 안 돼 하며 선생님이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학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 교직에 있을 텐데 너무나 서운해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선생님 너무 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평생 일평생 선생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또 지켜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저절로 지키려고 또 노력도 했고 그 선생님은 한문만 하셔도 어쩌다가 이렇게 가서 용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그 한문은 우리 뭐 뼈를 우려서 먹는 것처럼 구수하게 느껴지는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은 선심호필이라 먼저 붓이 가고 먼저 마음이 가고 뒤에 붓이 따라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은 이래 심수상응이 돼야 된다. 마음과 손이 이래 서로 응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한마디 한마디 테크닉보다도 글씨 쓰는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것이 또 화두가 되더라고. 이것이 뭐냐 할 정도로 그 맛이 좋아서 한문을 쓰다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한문을 가르치는 시간이 그때는 없었고 우리를 시간 문교부 시간 중에 일부가 있어가지고 야 이때 이거 안 되겠다. 한문은 나는 이걸 교양으로 쓰고 이래 하지만은 한글은 우리나라 글이다. 세종대왕에 계신다. 내가 존경하고 우리나라 누구든지 존경할 세종대왕에 계시고 교직의 보람을 느끼려면 그 마음의 무엇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특기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강조를 하다가 한문의 모든 필법을 한글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적용이 돼요. 그 똑같은 자연의 원리고 똑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법이고 그래서 한문학이 받쳐주고 국문학이 받쳐주는 그 바탕 위에서 붓을 잡으면은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늘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내가 글 쓸 수 있는 이 감사함 속에서 가족이 대가족 제도에서 제가 종가집에서 태어나서 또 시집을 와서도 종가집 역할을 계속 어른하고 한 40년간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라도 막 지루한 줄 모르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낫고 또 내일보다는 다음이 낫는 그 향상되는 정신 지금도 오늘 생각이 오늘이 새날이면 내일이 또 더 낫겠지 하는 기대치 향상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끌려쓰고 그리고 누구와 내 주위에 누구를 많이 만나시면 글씨 쓰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을 많이 접하니까 그 속에 아름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옆에 이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글 쓰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기둥이 되어주시는 남편께서 같이 운동을 열심히 걷는 연습 열심히 하면서 정과 동을 겸해야 되겠다. 뭐 내 혼자 기분만으로는 안 되는 거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왔는 만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같이 운동과 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혜정 선생님께 드릴 질문이 이제 한글서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저 첫 번째 기획글 옆에 보면은 그 진열장 있죠. 거기 있고 지금 전시장에 3개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러분들 뒤에랑 저 끝점에 있는데 저 지점에 있는 저 출발점에 있는 저 진열장에는 혜정 선생님의 메모지가 혜정 선생님의 자료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크랩 메모했는 자료가 서실에 갔더니 이만큼 한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 속에 그 명언, 어떤 교훈이나 덕담 이런 좋은 글귀들을 평소에 계속 이렇게 스크랩을 하시면서 그것을 속으로 되뇌이고 심수상응이라고 하셨는데 마음과 함께 이제 손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작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상하신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저 앞에 있는 쇼케이스 속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회장 선생님 이따가 또 자유 질문 토론 시간에 좀 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강 유재학 선생님께서 또 날카로운 말씀들을 아마 해주시지 싶어요. 작품이 다르죠. 여기 있는 혜정 선생님의 작품은 부드럽고 어머님 같고 또 문강 선생님은 혁신적인 현대사회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나름대로 개척하신 분입니다. 또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혹시 그 전에 문강 선생님의 소견을 간단히 들어보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강 선생님 소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55년생이거든요. 4월생이라서 딱 70주년입니다. 이번 달이. 그래서 55년이니까 6.25 끝난 그 다음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보면은 일제시대가 어떻게 보면 근대시기라고 볼 수 있고 6.25 사건 이후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출생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출발점에서 제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라는 이 시대를 지금까지 70여 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60, 70년대 경제개발, 민주화 그런 과정이 이른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70, 80 세대라고 하는 상당히 그 낭만적이고 격동적인 그런 시기에 저는 청년 작가로서 생활을 하면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이 세월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전통적인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서 했지만은 전통은 어디까지나 전통인 것으로서 평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현재라는 또는 미래에 대한 서에 대한 새로운 무엇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서예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시작은 제 기억이 누나 5살, 제가 5살 때 초등학교 처음 임지 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나요. 그전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제가 이제 부다고 뭐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게 어떻게 이게 저한테 맞았겠죠. 그 외길로 거의 막 딴 길은 가지 않고 계속 이 길을 대학교도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서예 길만을 쭉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예를 하면서 제가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조금 더 서예인들보다는 조금 시야를 미술이라는 세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는 그 위에서 또 기타 음악이나 이쪽 하는 문화하는 사람들하고의 교류에서 그보다는 한 차원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술로서의 서예를 지향하면서 이 현대적인 감성에 맞는 글씨를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자꾸만 서예를 전통에서 이렇게 서예인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서예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상당히 몸부림을 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독립군 같은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혼자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있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들어는 딴 영역에서 저 같은 사람을 띄엄띄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공감도 하고요. 그래서 제 작품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영역 중에서 서예의 어떤 현대화의 한 과정을 제가 지금 한 단면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어떻게 더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정리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한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작업 과정과 학습 과정을 후세들한테 좀 남길 수 있는 것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딱 이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예가 조금 침체된 이 시기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색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네, 소견 감사합니다. 문광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고요.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서예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서예를 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그 서예계의 지금 행태 이런 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발언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혁신적인 서예를 하시게 된 뭐 계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없을까요? 네. 잘 모르죠. 사실은 서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림도 사실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색채가 다양한 그림을 보기 어려운데 서예는 특히나 또 조금 거리가 있는 장르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문강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혁신적인 서예를 아까 잠깐 말씀 글로벌한 이 시대에 그리고 현대 미술이 지금 뭔가 물결을 휩쓸고 있는 이 시점에 토탈 아트의 시대에 서예가 뒤로 물러나는 듯한 그런 어떤 위기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서예는 서예로서의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술의 현상과 맞물려서 함께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출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현대서예의 이해와 접근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전통 서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또 서예계에 지금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마 선생님은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서예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문화의 모든 전반이 똑같은데 유독 이 서예에서 너무 심하게 강조하고 전통만 강조한 나머지 현대를 논하는 사람은 말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행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이란 것은 굉장히 정말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전통은 죽을 때까지 지키고 따르고 닦아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서예계는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전통을 위한 전통의 전통. 그거는 그래 빠지게 되면 그는 전통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은 개성하고 발전할 때 전통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지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예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화에 겹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예는 너무 전통 우리 거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미술하고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너무 닫고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가장 쉽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전통 음식이 무엇입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아닙니까? 발효식품이죠. 그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먹고는 못 살죠.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왜 됩니까? 좀 지겹지 않을까요? 서양에 또는 새로 개발된 음식물, 외래 음식물하고 요리법을 개발하고, 그죠? 케찹도 써보고, 고추장 대신에 케찹도 하고, 치즈도 먹고, 이러면 이게 맛을 더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꾸준히 전통적인 것은 지어지지가 않아요. 역사에 많은 오랜 경험에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걸 음식을 먹으면서 외래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맛있게 건강하게 먹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추장, 된장 그대로 내놓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옵니다. 고추장, 간장을 잘 개발해서 케찹하고 마요네즈하고 잘 섞을 때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걸 전통적인 음식을 잘 개발해서 현대적인 음식으로 쓰면서 외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상식이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 이거만 너무 고소하고 지금부터 국전, 선전부터 국전에 미술대전이 이렇게 지금 102년이 됐습니다. 102년 동안 하나도 나는 발전한 게 없어요. 매년 가면 똑같은 글씨, 똑같은 족자, 똑같은 사실 서해 위에 딴 미술하는 영국 사람들은 서해전을 보지 않습니다. 나도 안 봅니다. 딱 보면은 대나무밭 끝이 족자를 쫙 걸어놓고 매년 그래. 단체가 여러 수십 단체가 100년이 되도록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글씨를 걸어놓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건 전통에 100년 동안 빠지는 것이에요. 집신을 100년 삼았는데 내보다 집신 잘 삼는 사람 나와봐. 그 집신 누가 신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집신을 삼때 집신을 개발해서 현대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대 지금 핸드폰 시대지만은 핸드폰을 1년간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새로운 플러스 알파 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그 기업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서예가가 올해는 예술을 쓰고 내년은 전술을 쓰고 그 다음에는 해설을 쓰고 흰 종이 썼다가 노란 종이 썼다가 빨간 종이 썼다가 그거는 하나도 발전된 게 아니에요. 전통 글씨를 썼다는 그 개념에는 하나의 변수도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것입니다. 예술은 무한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과 개성이 당겨질 때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계속 반풀이하고 듣기 좋은 노래도 2절까지지 3절 부르면은 차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글씨를 보고 매년 이래 이어가는 서예계를 보면은 과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저 짓거리를 하느냐, 저게 서예냐, 뭐 당신은 서예가요, 화가요, 뭐 조각가요 이러고 웃습니다. 서예가, 화가, 조각가는 다 예술가로서 되는 것이지 그걸 구분을 이렇게 해서 한글, 한자, 사군자 뭐 이래 막 그것도 세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이 시야를 점점 너무 좁혀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조금 새로운 서양 사람들이 조금 현대적인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전통적인 요소에 기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안 돼서는 현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새로운 뭔가는 색다른 요소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개인 작가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사를 규정하는 큰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이런 어떤 논제는 세미나를 열어서 서예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질문자가 계시네요. 귀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안 가니까 큰 소리로 좀. 네, 오늘 두 분 작가님의 귀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거 문광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문광 선생님은 지금 제가 뒤에도 보니까 자료 케이스에 여러 자료가 많이 있던데요. 자료 케이스에도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록도 있고 그동안 공부하신 중국이나 일본의 원문 책들도 있고 한데요.
예전에 뭐 여러 자료들이 많지만은 중국, 일본 책을 실제로 습득하시면서 보면서 공부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그 원문을 어떻게 공부하셔서 서예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계기와 공부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비해서 예술적인 걸 떠나서 학술적인 것이 너무 뒤떨어집니다. 중국이 한 뭐 100이라 하면 일본이 한 10대고 우리나라는 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자료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없어요. 뭐 서해 법첩에도 이 종로에 가면 중국 소학교 있는데 그 얄미한 법첩, 그죠? 밑에 들고 다니면 딸겨버릴 그런 법첩밖에 없었고 이론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어요. 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거의 그야말로 6.25 표어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글씨를 좀 쓰다 보니까 이 글씨를 손으로만 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리저리 서울 다니고 서울은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마침 93년도에 중국에 문호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유리창에 가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그 유리창 전체가 서점이요, 필광이요, 이러세요. 거기서 내가 한번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뭐 자료야 중국도 많고 일본도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구했는데 제가 사실 저기 있는 책 한 권 중에서 서도 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론에 관심을 두게 된 결정적인 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요일 토요일 앉아서 마룻박에서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스님이 탁발하러는 스님도 와가 내 옆에 앉아가 이야기하고 놀다가 뭐 이랬어요. 한날은 제 형이 셋인데 제일 큰 형 친구가 좀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날 오더만 다음에 자네한테 뭐 좀 줄 게 있다 이랬어요. 그래 며칠 있다 오니까 저기 있는 서도 일본 책자입니다. 100년 전의 책인데 서도 전집을 한 지를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이건 네가 봐야 된다 하면서 네가 이거 놔두면 볼때에 쓸게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도 전집 책을 쌓아놨어요. 그러가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예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책을 구하다 보니 그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거기 잘 돼 있고 내 모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책이 제목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도파는 보겠지만 내용이 이거 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다닐 때 새벽하고 방학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방학 때 제가 1학원을 한 1년 다녔어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제가 공부를 하고 그때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EBS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귀에 꽂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한 30년 하니까 어지간히 뭐 보는 거는 제가 다 보고 뭐 기본적인 말은 제가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전시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제가 영남대학교 다닐 때 모산 심재현 선생이 그때 학장이셨는데 자주 상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왜 하면 되겠냐. 자네 같으면 대만 그때는 중국이 열리기 전인데 대만에 가서 공부를 해보게 이래가 모산 선생님의 어떤 배려로 제가 사실은 영대 졸업할 때 교환 학생으로 그렇게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조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만 유학을 위해서 제가 2년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일본어, 중국어를 기본적인 걸 제가 깨쳐서 대학원을 제가 이제 영대하고 홍익대학 대학원을 2개 하면서 서예 논문을 쓰는데 우리나라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책, 중국 책인데 그걸 좀 구해다가 제가 읽으면서 논문을 제때 뭐 영대는 4학기 만에 졸업했고 홍대도 제가 5학기 만에 졸업했는데 제가 제일 빨리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일본어 중국어를 조금 기초를 일찍이 학교 다닐 때 따진 게 있어서 학교 교육 제가 뭐 서예 관련된 미술사 수업을 제가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야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발췌를 하고 기록 정리한 것이 지금 저 하나의 자료로 제가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노트 정리 조금 한 거. 누나는 저 책 읽고 명언 정리를 했듯이 저는 책을 읽고 지금 노트 정리를 한 것이 저 뒤에 나가 잘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말라고 했느냐? 뭐 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3, 40년간 개인적으로 정리를 쭉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의학계 치는 게 10년 공부 나만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 싶어서 뜻을 알고 싶어서 최근 이제 외국어를 체득하게 된 것이고 서예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접근에 있어서 한 단계 고급 단계로 뛰기 위해서는 의학이 되지 않으면 고급 단계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서예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원문 해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유학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알지만 그 외에는 체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붙드는 시간이 많으냐 책 보는 시간이 많으냐를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책 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전에는. 예? 글씨는 뭐 금방금방 쓰면 되지만 쓰기나 뭐 마음 들기나 말기나 쓰면 되지만 책은 금방금방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품전은 금방 해요. 근데 논문은 내 마음대로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도 어렵지만 학문도 사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누나가 문장을 쓰고 발췌해 놓은 걸 낸다 하길래 제가 처음 내놓은 거예요. 제가 아마 제 제자도 저거 잘 안 보이죠. 왜? 묻지를 않으니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서예뿐만 아니라 딴 영역을 하시더라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자료를 제가 지금 보관하고 앞으로 계속 보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 문강 선생님이 꼭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네. 네, 일어나서 할까요? 예, 일어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작품을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문강 선생님한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작품들 중에 제가 저쪽에 보니까 동판인가?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정말 좀 궁금하고 선생님의 작품이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문자 추상 같기도 하고요. 현대서의 문자 추상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셔가지고 대단히 다른 작가 선생님들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기 동판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반 서예하고 좀 다른 것은 1차적으로 제가 미술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미술대학을 가면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그죠? 미술 분야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 친구들하고 매일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걸 접촉하게 돼 있죠. 내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아들이 제일 대부분이고 건너가다 보면 조각, 공예, 건축 다 만납니다. 그 파나는 그 중에 또 역시 하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잡다하게 생각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가 내가 미술대학 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글씨만 쓰다가 미술대학 들어가면서 회화적인 요소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씨와 그림이 섞여 있는 게 그 이유고 거기에 좀 조각품도 나와 있고요. 한데 저기 동판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제 아주 친한 선배님 중에서 일본에서 동판화를 전공해 보신 분이 있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자주 만납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시는데 또 가니까
파나 기계하고 파나를 쫙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내가 탁 쳐다보니까 서예에 있어서 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나라 때 주로 재료가 구리예요. 구리에다가 공예품, 조각 공예품에다가 명문을 새겨놓은 것을 건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문의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 저게 저다가 작품하면 바로 건문이네 이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기법을 내가 배웠죠. 배웠는데 하는 기법만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 재료를 저래다 하고 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990년에 동파나에다가 동파나 기법 그대로 해서 전시회를 내가 한번 했어요. 그게 반응이 좋다기보다는 뭐 혁신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거의 작품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걸 해보니 동판이 무겁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정이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제가 해본 기법 중에서 파나 기법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계속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동판보다 가볍고 밝고 싸고 부식이 간편한 게 없느냐 해서 내가 뭐 주석판하고 금속판 부식을 몇 가지 해봤어요. 해보니까 알루미늄판이 딱 좋더라고요. 싸고 밝고 가볍고 부식도 굉장히 잘 돼요. 편해요. 그래서 92년 뒤에 92년도 알루미늄판에다가 작품을 해서 전시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알루미늄판 작품이 한두 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점을 내고 요 병풍 쪽으로 했는 거에서 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것은 서양화 동판화 기법을 그림 대신에 제가 글씨를 쓴 것이고 제 작품은 그래요. 이 글씨라는 걸 자꾸만 글씨로 생각하는데 글씨의 할아버지는 그림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형문자에서 나오는데 글씨의 출발은 추상문자의 추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예의 출발이 추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뭐 서예는 추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예술이가 하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문자의 출발 자체가 추상 상징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추상합니다 그 자체. 자세히 관찰하면 답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서예의 세계.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그렇고 나머지 나무 다루고 돌 다루고 하는데 주위에 나무 다루는 친구 목공이 하는 친구하고 만나면 이거 나무에다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해보고 돌 다루는 친구 만나면 돌에 하면 될까? 돌에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무 돌 쇠 유리고 뭐 눈에 비는 거 다 새기고 싶은 거지. 어지간한 거 저거 안 되겠나? 저거는 왜 안 되지? 이거 끈질기게 그냥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밑에는 뭐가 건져 있을까? 미술대학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호기심이라 하는 그 문제하고 그것을 끝까지 몰고 늘어지는 어떤 작가적인 장인적 근성이 있어야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들어서 그 외에 또 선생님이 해주시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강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재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화각 그리고 이론, 실기와 이론을 모두 다 겸비한 분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쪽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전시를 위해서 새로운 작품이 단 한 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저 영상 바로 옆에 있는 작품인데요. 저게 영어로 쓰는 My Way. 인데 이제 그것을 원래 영어인데 선생님의 방식으로 풀어서 쓰시고 그 안에다가 영어를 다 이렇게 새기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유파, 이즘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늘 용기가 필요했고요. 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 미술의 역사의 한 방점을 찍고 새로운 장르를 하나씩 개척해 나가면서 미술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문강 선생님도 전통이라는 그 서예의 장르에서 벗어나와서
알을 깨고 나와서 어떤 새로운 자기의 장르, 그러니까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방식,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개척해 나가는 그 용기,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용기거든요. 그런 용기로서 오늘날의 문광 스님의 작업 세계를 이루셨고 저기 있는 마지막 작품이 굉장히 이제 70의 새로 한 신작인데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마이웨이, 말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간다라는 그런 굳건한 작가적 기질, 의지, 철학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작품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문광 선생님의 얘기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또 듣고 궁금한 점도 있겠지만 시간상 요 정도로 하고 혜정 선생님이 앞에 짧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나갔는데 혜정 선생님께 이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 혹시 없죠? 자, 그러면 혜정 스님께서는 혹시 나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 떠나면 섭섭할 것 같아 말 못하면 혹시 있으십니까? 한마디 말씀하시겠어요? 1분 안에 1분 안에 선생님 한번 말씀하시고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이제 북글씨 나눔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동생이 얼마나 더 오늘 훌륭해가지고 누나 동생 남매죠. 니카고 처음에 할 때는 좀 염려가 되어 내가 제일 맞이고 제일 막내인데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누나 노릇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기웃거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막내고 아버지가 또 일찍 가셨고 해가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준 동생이라 그 중에서 절로 제가 또 이렇게 뭐를 어릴 때부터 글씨 책을 보고 메모를 하고 있으면은 그 근래에서 영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닫아놨던 말을 뭐 서울 가서 아들 조카 때문에 얘기하는데 숨겨진 얘기가 누나가 앞에 길을 좀 열어줘갖고 내가 가다 보니 그 열어준 길을 가다 보니까 선생님도 같은 선생님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이래가 그 책 보고 메모하던 그 습관이 지금 뭐 몰랐는데 이제 와서 왜 자기 습관이 됐다 하면서 되게 속 깊은 얘기를 이 전시회를 통해서 동생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앉아가 들으니까 또 만나도 각자 세계가 있으니까 듣지 못했던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열정이라든지 뭔가 막내로서의 막내인가 아니고 기질이 좀 있다 싶어서 또 거기에 또 누나로서 부모 같은 마음에 또 감사함을 주고 싶고 또 주위에 모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진지한 마음으로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탄탄하게 남은 길이 남아 저도 열심히 또 할 것이고 동생이 더욱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가 5월 가족의 달의 연 전시입니다. 가족의 끈끈한 가족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잘 열었죠. 우리 근데 뒤에서 자꾸 질문 딱 하나만 더 하고 싶다고 자꾸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만 더 들어봐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질문을 두 번씩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문광 선생님은 국내에서도 아주 전시회를 굉장히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해외에서 전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도 가시고 일본에도 가셨는데 또 삼국 다 이제 서예를 하는 나라들이니까 특히 문광 선생님 현대서예를 많이 하셨고 일본도 현대서예를 굉장히 빨리 시작하신 곳이니까 저희 나라하고 선생님 작품들하고 일본의 현대서예나 중국의 작품들은 어떠한지 또 호응도는 어떠셨는지 전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번 전시까지 28번을 했습니다. 외국전을 하게 된 게 일본 도쿄전, 오사카전 두 번 하고 중국 심양전을 제가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외국전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제 의사와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본전은 제가 98년도에 6회 개인전을 서울서 한번 대대적으로 공평아트센터 전관을 메웠습니다. 100 다 걸고 넘버링을 하니까 10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그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문공부 차관이 점심시간에 내 없는 사이에 내 전시장을 돌고 가셨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두 사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관님이 조금 모시라 한다고 그걸 가보니까 작품이 좀 특이해서 청와대도 좀 넣고 이래서 작품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부르더만 자네는 국내용이 말을 깍듯이 높였어요. 선생님은 국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 순회를 하면서 국가를 선양해야 되는 것 같다. 아이고 하고 싶지만 제 개인은 이거 정말 엄두를 못 냅니다. 이렇게 자기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하세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리프레스도 적어놨죠. 문공부 후원을 받아서 어디부터 하고 싶냐 해서 내가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돌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 국장을 부르더만요. 이 선생님 좀 잘 도와드리라. 그래가 제가 이제 일본 전시회를 오사카전 했었어요. 오사카전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일본의 그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거 왜 오사카에서 하느냐 동경에서 하지 뭐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전을 자기가 유치할 테니까 그 작품 좀 다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 이름에 동경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순회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 운때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안 바뀌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당했든지 뭐 할지도 모르겠죠. 그건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순회전을 못하게 됐고 중국전은 제가 이제 중국하고 교류전을 이제 단체전 일을 하는데 기회가 생겼는데 한번 기회에 여러 작가들이 만나는데 한번 만나서 교류를 이렇게 뭐 디프리를 하잖아요. 디프리를 하는데 마침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또 중국어로 공부를 말이 조금 돼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 뻔하잖아요. 이렇게 상 피놓고 술 마시고 먹 깔고 글씨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술 한 잔 먹고 뭐 이야기하고 글씨 써주고 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책을 제 도록을 한 저기 있는 뒤에 있는 도록입니다. 98년도에 있는 도록. 그걸 인보하고 책을 회장하고 부회장한테 하나 줬어요. 주고 오니까 그 다음날 연락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 작품 처음 본 거죠. 도록을 저걸 보고는 뭐 그 사람은 깜짝 놀랐다 했어요. 서희가 이럴 수 있나 이러죠. 중국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협회에서 주관해 줄 테니 전시를 좀 할 수 없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지만 이거 보통 자본 드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됐는데 마침 저 후원자의 한 사람이었던 푸른방송 조광래 사장이 돈은 내가 되겠다. 선생님 한번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게 한 5천만 원 됐습니다. 5천만 원 돼가지고 중국 신양 성화가 협회 주최하고 이제 그 노신미술관 협찬 이래가지고 노신미술관에서 제가 전시회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작품 한번 보고 바로 하자요 그냥요. 그는 도처에 눈 있는 사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한 번 전시회로서 세계 순회전을 제의받았고 일본에 오사카전 하니까 동경전 해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 심양에서 전시를 했는데 북경대학 다니는 사람이 와서 전시를 봤어요. 이거 전시 어떻게 하게 됐냐? 이래서 하게 됐다. 북경전 좀 안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북경전 자기가 다 해주겠대. 돈은 없대. 그래서 차마 그 이야기를 조사장한테 못 하겠더라고. 한 5천만 원 들어서 내 전시해 줬는데 북경전 한 번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내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북경전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전을 하게 된 것은 딴 것은 아니고 제가 일단 작품이 특이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말이 돼야 됩니다. 말 안 통하면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제 술도 한잔 먹고 막 몸도 치대고 이래가지고 감정이 통하니까 작품까지 내가 책 만든다고 제가 엄청 비용을 들었거든요. 아이 먹을 때.
그 책 작품집하고 말이 통하니까 그게 성사된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가 안 돼요. 작품이 말만 잘하는데 작품 형편없으면 하적하겠습니까? 그죠? 그 책만 던져놓으면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말을 배워놓은 거하고 작품을 좀 특이하게 해놓은 거 그 두 가지 요소가 맞아서 한 분의 인연으로 그런 외국 전시회를 3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질문들이 혹시 없으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 수성아트피아에서 작가를 만나다 할 때 두 분 선생님께서 친필로 붓글씨 나눔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요. 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신청하신 분 위주로 붓글씨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선생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권원순 선생님, 우리 관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긴 시간 이 자리에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김영태 교수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저기 너무 긴 시간 짧게 그러면 네, 인사만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공강연서회하고 소원 김만호 선생님의 자제분인데 선생님이 제자세요. 소원 김만호 선생님이 제자이시며 자제이신데 이런 관계로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시간을 끌고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또 엉덩이도 아프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작가를 만나다 아티스트 토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